아니고 그런 그 이슈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한두 번 쓰려고 폼재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버리고 다시는 안 써.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융합센터 쪽에서 주변 클러스터나 관련 그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의 어떤 부밍업, 산업체 쪽에 활용해서의 부밍업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이 인공지능의 R&D에서도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기술을 하나를 적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스템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산업체 문제를 풀 때 어느 경우나 한두 개의 어떤 난제 같은 게 있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괜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식으로도 풀었다 할지라도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업계의 산업 분야별 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들이 그 R&D를 통해서 해결사를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산업체 적용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걸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이 산업계 부분을 위한 과제화 시켜가지고 좀 더 많은 기술이 좀 더 빨리 그다음에 어떤 이 바틀렉으로 인해서 문제를 못 푸는 부분을 해결사처럼 패스 파인딩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고민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들이 산업계 쪽에 실질적인 적응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솔루션이나 사업화를 하는 것을 수요 기업과 연결시켜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라는 부분,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동향과 우리가 이것에 발맞춰서 첫 번째로 이번에 예타를 통과를 통해서 차세대 AI라는 기술 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공지능 정의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우리가 인공지능의 사용하는 용도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분류를 좀 하려고 그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기술의 집합이다. 입니다. 사실은 뭐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지능적인 행동은 우리 뭐예요? 계산기 썼을 때 숫자 계산만 하더라도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지능이라 인간의 지능. 그러니까 뭐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의 새로운 어떤 기법들이나 이것들을 써서 좀 지능이라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모든 부분의 요소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인데 얘네들은 그 하나가 모든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을 쓴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스템에다 인공지능 기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인공지능 사업을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대체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뭔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주변에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인공지능 가지고 사업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기능 하나, 둘 이것들을 응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공지능 사업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글로벌 그 스타트업을 이끌고 나가는 100대 기업 속에도 다 대부분이 그런 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가 지능적 자동화. 자동화는 자동화인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요. 일종의 진화의 개념과 비슷하죠. 인공지능은 일단은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쓰다가 훈련된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수록 좀 더 좋은 형태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지능적 자동화인데 사실은 뭐 지능적 자동화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등등의 가장 핵심적인 골조 기술은 바로 지능적 자동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 입으로 지금 조금 아까도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왔듯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AI의 적용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고도의 의사결정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알파고 같이 전문 분야에서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뭐 변호사 뭐 등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해당될, 그거를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여기 이 기술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뭐 사자 자격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요. 실제로 고도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주변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조직이 있었을 때, 조직이 5명으로 구성됐을 때 각자의 역할은 중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이한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이 그 조직의 역할이 어려워지니까 누군가가 그걸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주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배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면서 일에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잘 할 수 있는 숙달돼가는 과정을 겪겠죠. 이 영역도 바로 고도의 의사결정 기술 집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을 도와주거나 그거를 뭐 반복적인 일은 대체하거나 이런 형태도 또 하나의 인공지능의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드는 것만이 고도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일을 하는 것에서 특정 역할을 지원해주는 일도 바로 고도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아직도 산업계에서 잘 쓰이지도 못하고 뭐 말만 많아지는 그런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그게 뭐 교육 시스템이 됐든 뭐든 끼워 넣어서 좀 더 그 시스템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어떻게 보면 그 만능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 집합이라는 또 다른 분류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말도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든, 아니면 뭐 그 실제로 사투리 같은 거나 또는 뭐 꼬마의 말, 어른 말 이런 것들도 다 알아듣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이건 사용자 인터페이스니까. 근데 이런 기능들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공통적으로 주로 글로벌 대기업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과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아직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떨어진 성능 내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갖다 끌어다 쓰면 되는 건데,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아마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점점 더 클라우드를 사용해 가지고 일종의 사스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API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뭐 이런 류의 같은 것도 잘 만드는 사람 거 좀 빌려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너무 지나친 기대치가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의 융통성, 범용성, 바로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소적인 기술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서 필요한 건 내가 갖다 쓸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쉽게 산업계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의 예를 몇 가지를 좀 구분했는데, 사업 쪽 관련돼서 보시면 아까처럼 인공지능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사업 떠드니까 그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어거지로 찾아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람들이 그 말한 거를 이해해서 뭔가 그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쓰인 인공지능 기술 백화점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술 한두 가지 가지고 이거를 완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 인공지능 그 스피커를 상품으로 내놓는 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통신사들, 이런 기술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자본력도 강한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고, 일반 조그만 업체들이 이걸 했다가는 결국 성능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스피커처럼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의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핵심이어서 인공지능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과 비슷한 상호작용 하나 많이 쓰이게 될 인공지능 기술을 내가 좋은 거 갖다 놨으니까 이거 돈 내고 쓰세요. 바로 그게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뭐 등등등 또 자연어 처리의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위에다 올려놓고 API 줘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을 라이선스 받고 파는 거니까 인공지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두 가지는 기술적인 요소가 강한데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뭐 딥러닝 아시겠지만 딥러닝 한다 그러면 데이터 많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온갖 이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국가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 모집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인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에다가 그 데이터의 레이블, 태깅을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일 경우는 이건 이현규다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여기는 눈, 코, 입이다라는 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수집은 사실은 인력 집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니 이런 데서도 이걸 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진짜 사람만 끌어들이면 수익성 높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깅의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오토 레이블링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이 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얼굴은 미리 붙여줄 수 있겠죠. 남녀 구분도 미리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눈, 코, 입도 적당히 잘라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약간의 다듬는 정도를 한다. 그래서 자동화의 어떤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은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 결과물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모델 학습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업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대부분은 결국 기존 사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건 건데 인공지능 활용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내가 활용할 거냐 이 보는 부분에 요 세 가지를 좀 고민 포인트에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트렌드나 서비스 사용 패턴에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내가 적응할 방법 없을까?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서는 키보드로 입력하기 쉬우니까 그냥 굳이 AI 기술이고 자시고 필요 없고 혹시 오타 했었을 때 오타 알아서 고쳐줄까? 사실 그거 안 해도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력하기도 편하지도 않는데 게다가 오타 나왔다고 다시 쓰세요 그러면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로 사용자의 니즈가 완전히 바뀐 건데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냥 대충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다. 이거는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기술과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패턴의 변화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는 집중적으로 AI의 적용 포인트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도 변화입니다. 우리도 데이터 3법 있죠.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 변화가 그게 한 번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규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 규정을 지키기, 컴플라이언스라는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냥 단순히 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서 특정 사람의 데이터 요청만 갖다 줘라. 그러면 CCTV 녹화할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얼굴을 안다면 태깅까지도 자동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업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라고 얘기했던 산업의 섹터의 구분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술이 강한 부분이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효율화라든지 이걸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거고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 주변에 공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세계 데이터를 통한 경험들을 많이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하는 거에서 가장 큰 취약성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면은 알파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똘똘하고 모든 걸 다 아는 만병통치약적인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거 내가 하는 일 조금 뭐 예지 보존해 준다고 숫자 만들었는데 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해.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부터는 아예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산업계 쪽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은 기본이 그 진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 엉성한 것이 시작됐다 할때로 배워가면서 훨씬 더 좋아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림의 미학 이런 것을 갖지 않고 한번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처리해서 그게 아니다 하고 버리게 된다면 영원히 못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나친 기대감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것이 발전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관련돼서도 저희 여기 뭐 학교도 계시니까 인력 양성을 한다고 우리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도 그렇고 아마도 융합센터도 비슷하게 대학원 교육과정 얘기할 때 인공지능 가르치실 때 너무 모델 설계하고 모델 그 만드는데 너무 무게를 크게 두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예술과 같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뭐 이 모델 가지고 주로 경쟁을 많이 하는 캐글 같이 이런 경쟁 플랫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모델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성능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캐글에서 전 세계 탑 10에 그 굉장히 많은 경연들 탑 10에 들어든 한국 팀이 아직도 10개가 안 돼요.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1년에 250명씩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급 인력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알고리즘 개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탤런트까지도 필요한 그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얘기를 다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산업체 현장에 보시는 분들을 하면 알겠죠. 알고리즘보다 어쩌면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그 소위 말하는 도메인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교육이 알고리즘 개발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를 다루는 쪽은 일종의 3D 영역처럼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까지도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둘 다 같이 필요하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 데이터 쪽이고 또 훨씬 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역시 데이터 쪽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랬을 때는 산업 입장에서 산업이나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를 1등으로 만들어준 기술이 최고의 기술인 거지 세계 1등 기술이 최고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풀어져서 인력 양성에서도 좀 산업 현장에서에 대한 이해도 또 가급적 커리큘럼 내에 넣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상품 이런 것도 지금 뭐 AI를 쓰니까 뭔가 차별화되니까 확실한 차별을 하자. 완전히 새로운 거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는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쩌면은 10년 전에 20년 전 아니 30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안 됐고 구현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필요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해서 입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력을 네가 생각만 해도 집어넣겠다.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사업을 내가 인공지능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기 전에 먼저 옛날에 고민했던 생각들 정리한 거고 그것들이 지금 필요한지라는 것부터 아마 보신다면 훨씬 더 사업 기획하기도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주변의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뒤에서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실제로 세계 100대 인공지능 기업도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100대 기업들인데 이게 2021년도에 인공지능 100대 기업 CB 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매년 1월 달, 2월 달에 발표하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교육이라는 부분에 read라고 있죠. 이게 이제 뭐 그 토플이라든지 이런 영어 시험에 대한 교육을 인공지능을 써서 한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가 그 100대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들었고 요 전까지는 2017년 첫 해 한 회사가 있었고 2017년에 루닛이라는 의료 쪽에 업체가 한 번 있었고 그 사이에 한 번 아무도 없었다가 올해 드디어 리드가 100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100대 기업의 의미보다는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투자자나 투자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이 100대 기업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이 뭐죠? 우리 돈으로 치면 기업 가치가 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에요. US 달러로 10억 달러. 100개의 기업 중에 12개가 유니콘입니다. 근데 1조 원짜리 회사면 우리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못 쓰죠. 아마 대기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AI를 이름을 달고 스타트업을 한 회사가 100개 중에 12개가 지금 이미 거의 대기업 수준까지의 가치,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이렇다는 사실에서 인공지능이 가진 성공의 사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도 보면은 아이디어 단계인 초기 단계, 그다음에 뭐 시리즈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앞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새 우리 투자들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장 직전의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좀 돈 놓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돈을 뽑을 수 있는데 중심으로 하는데 AI 쪽은 사실은 미래의 포텐셜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초기 단계가 이렇게 됐고 이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 대박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산업 분야는 이제 뭐 헬스케어, 뭐 MLOps 등등등 그러니까 있는데 MLOps나 산업용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즘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만이 인공지능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쪽 기술의 도메인 전문가들라든지 약간의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도 좀 쓰고 싶다 했었을 때 그걸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보통 MLOps라는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산업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 100대 기업에 많이 포함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년도에 MLOps, 데이터옵스와 같은 그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그런 그 과제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여기서도 유니콘 숫자 10개고요. 뭐 산업 쪽에 쓰인 거 국가별로도 이렇게 분포가 있고 1등이 헬스케어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영역을 쭉 보면은 이 헬스케어 쪽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쪽은 특히 의료 쪽 같은 경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질병 진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에요. 시험을 하건 뭐 연습하기에도 너무 좋은 도메인인데 문제는 그쪽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 소위 나와바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료와 진단은 내 거니까 너 절대로 끼지 마.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확실히 차별화된 기술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 또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100개의 그 스타트업 100대 기업 중에서도 2020년 같은 경우 13개사가 여기에 해당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의료 쪽이 좀 많이 등장하면서 조금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익사 별로 없어서 이미 상장한 루닛이나 그 뷰노 이런 업체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적자투성인 상태에서 해외로 가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신사업 스타트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2019년입니다. 이때 역시 유니콘 뭐 일단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 1, 2, 3등을 하는 업체를 보면 1등, 2등이 둘 다 얼굴 인식 업체예요. 같은 기술, 그것도 얼굴 인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1등과 2등을 찾았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1등과 2등이야. 1등만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은 이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국내에서는 또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나라들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에 관련돼서 생기고는 있으나 수익이 보장이 안 되고 계속 그 나와바리 이슈 때문에 또 의료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아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안 업체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그 이 레드오션 사업이죠. 업체들도 엄청나게 뭐 시장은 크지만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감히 8개 그래서 100개 중에 8개가 이쪽 분야에 침입해서 세계 100대 기업에 뽑힐 정도예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렇게 될 데는 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아닌 다른 영역에 여러분들이 기술 적용, 인공지능 기술 적용할 때도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그동안 그 이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서 쭉 했었을 때, 그 시스템을 만들었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백신이라 그랬을 때 대부분은 이미 발생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AI를 쓰니까 현상들이 미래에 나한테 해를 끼칠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면역 기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동작을 취했는데 나의 시스템에 해롭게 할 때 그걸 방어하거나 오퍼레이터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V3 쓰다가 얼마든지 바꾸겠죠. 시장은 무지 큰데 그 시장에 이런 차별화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굉장히 큰 떡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가 가졌던 매력입니다. 기존의 기술 가지고는 결국 1등 그 가격 싸움에 짓눌려 가지고 이길 수 없었지만 얘는 독보적인 위치로 그냥 시장에 갑자기 확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보안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또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딥페이크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 자체가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거 캐나다의 말로바라는 회사는 뭐 밑에 보시면은 자연어 처리 음성 검색을 해주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불고기 먹고 싶다 이랬을 때 인근의 불고기 식당 찾아주고 식당의 예약 절차까지 지원해준다. 이거 뭐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당연히 생각했을 거고 뭐 저런 거 가지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데스크탑 시절에는 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요. 이게 모바일 시장으로 오다 보니 입력하는 데서의 불편함, 입력을 또 할 때마다 그것도 몇 단계로 나눠서 하면 열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용자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가깝게 의도에 대한 것을 미리 해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세계 100대 AI 기업에 뽑힌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의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찾아주거나 또는 예약 절차를 한다는 걸 할 때 예전에는 나는 입력만 해서 불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로 끝났지만 지금은 휴대폰일 경우는 추가적인 정보가 또 있거든요. 추천을 해준다 그랬을 때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일 경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포함되죠. 지금 여기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불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이 근처에서 이런 것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들을 성공으로 만든 요인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연히 생각했을 거고 저게 돈이 돼라고 오히려 반문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100대 기업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앞으로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거 비슷합니다. 파티용 드레스라고 검색했을 때 예전에 보면 네이버나 전 네이버도 있었지만 검색을 한다 그랬을 때는 검색 키워드에 대한 인덱싱을 그 전날 밤 저기 그 조선족들한테 중국계 조선족들한테 맡겨서 밤새워 작업한 것들이 그 다음 날에 어떤 그
추천어로 추천 리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뭐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에 가깝게 그 검색을 하지만 예전엔 그런 수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때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검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인공지능 기술을 쓰면은 그 기술의 의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용 드레스 그러면 아 이건 화려해야 되고 레이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요소들을 하면 좀 찾아줄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진짜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찾아준다. 뭐 이런 식의 이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저는 네이버에 있었을 때 이런 식의 것들을 데스크탑에다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만 먹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색 키워드 치면 수십 페이지가 결과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 한 페이지, 첫 페이지밖에 안 보잖아요. 제가 한 거는 수십 페이지 맨 뒷페이지 하나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어차피 쳐다보지도 않을 거 엄청나게 돈 들여서 고생만 해서 집어넣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거고 그 당시는 있어봤자 오히려 사용자한테 짐이 됐던 이런 것들이 바로 반증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얼굴의 표정 인식입니다. 저는 그 논문을 제스처 인식, 손짓 발짓 하는 그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 인식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컴퓨터 비전 쪽을 이용해서 얼굴 인식이나 이걸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한두 번쯤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연습도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 표정 인식. 기술 자체는 워낙 오래됐고 뭐 시장에 깔려 있는 게 여기저기 깔려 있는 게 이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얼굴 표정 인식이라는 것을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응용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갈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들이 쓴 그 예 중에서는 결국 표정이라는 것이 의미를 작용하는 것,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광고 같은 경우, TV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효과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양방향도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5개 광고판 위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이 광고판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시간적으로 그 지역에 그들의 광고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입간판을 세워놓은 대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막 채택을 하면서 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사이버 보안 쪽도 얘기했지만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미리 예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이제 산업체 쪽도 많이 있었으니까 인공지능은 어차피 우리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술이라고도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전에도 이미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옛날부터 거꾸로 찾아서 지금 시점에 맞는지를 재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전체가 AI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목적하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AI라는 거를 AI 생각지 않고 기획하신 다음에 어디다 어떤 요소로 AI 둘까를 후에 고민하셔도 충분히 의미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패권 경쟁은 요즘 뭐 워낙 시끄러운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5등이나 6등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싸움 사이에 껴있는 나머지들은 다 디아더스 그냥 다 3등이라고 봐도 됩니다. 몇 등 도토리 키재기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싸움이 어떤 형태를 이루냐 하는 설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건데 미국은 돈 벌거리를 만들어 놓고 공개형 생태계라는 이름 하에서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개발해라. 그리고 개발한 것들의 부유물들은 내가 다 쥐고 난 그거 가지고 사업할래. 이게 그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론티어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적어도 이 일을 해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돈을 벌 거리는 이미 준비해 놓고 그거를 최고를 취하는 그게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컴퓨팅 파워 인프라에 관련되는 거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 AI 뭔가를 학습을 하든 뭐 할 때 우리 거 써.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툴들은 전부 공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텐서플로우라든지 이거 다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들고 다 미국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공개형 생태계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공개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쓰고 쓰다 보니까 새로 발굴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모델이나 데이터들이 거기 또 남아있죠. 그들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민주화란 또는 대중화라는 이름하에 당신이 뭘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요구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모델을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오토ML 같은 걸 만들면서 돈을 거꾸로 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미 지금 벌어진 이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이거는 거꾸로 쉽게 생각하면은 안드로이드 OS를 내놓고 다 공짜로 돈 거의 안 받고 쓸 수 있게끔 해주면서 거기에 앱들이 늘어났을 때 플레이 스토어 만들어 놓고 앱 집어넣고 거기서 돈 받아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글이 만든 거는 안드로이드라는 OS 부분이고 마케팅을 위한 마켓플레이스예요. 근데 그 마켓에 들어가는 앱들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서 들어갈 때 네 돈 벌 때마다 나한테 돈 줘야 돼 하면서 돈은 다 벌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일들이 바로 공개형 생태계와 그들을 전 세계의 시장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이들을 그들의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생태계는 조금 아까 설명했던 얘기는 짧게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사실은 같은 전략입니다. 사실은 전략이란 말 쓰기 전에 미국의 그 공개형 생태계 안에서 똑같이 미국의 그 툴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거 놓고 다 미국 애들이 다 가져가네. 그래서 열받았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전략을 중국 내에서만이란 조건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 블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개형 생태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건 슈퍼컴이라는 역시 인프라 쪽으로 추진을 해서 미국과 계속 슈퍼컴 성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전력은 철저하게 미국 스타일로 하되 중국 내에서만 허용되는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은 못 가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것을 취한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의 싸움 벌어지고 미국에서 자꾸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요인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왜 니네 나라만 하냐. 우리처럼 전 세계 다 공개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그런 모습들을 생태계한테 뿌리기 위해서 한 15가지 정도로 국가대표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5가지 정도를 각 분야별로 사용자 접점 데이터가 많은 쪽에서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 내 기업들이 생태계 내에서 쉐어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참여기업이라고 잘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증시에 들어오지 마 또는 제재할래 하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들어있죠.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왜 니네만 쓰냐. 다른 쪽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이제 미국의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블록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유럽에 GDPR 있고 우리도 뭐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듯이 중국도 사이버 보안법 내에서 인권에 그러니까 중국 인민의 데이터는 해외 기업 쓰지 마.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 관련된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라는 모든 데이터 처리의 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기가 이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얘네들은 뭐 충분한 규모의 자기 시장도 갖고 있다 보니까 니들 이것 때문에 시비 걸려면 오지 마. 나는 우리끼리 먹고 살래.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블록화가 단순히 그냥 그들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전략 부분인데 모든 국가들이 이제 예전에는 기술을 가지고 국가 전략을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없었는데 인공지능은 국가 전략까지 합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산업 영역에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국가별 전략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주로 국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생태계에다 뿌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는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소 우리한테 많이 만드세요. 우리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떠들고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EU에서는 주로
신뢰성에 관련 부분을 하고 각 국가별로는 자기 특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능형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들 보시면은 원천 기술에서부터 협업, 신뢰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2019년에 전략 발표를 한 다음에 20년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통점을 국가 전략의 공통점을 보면 아까처럼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앞세워서 시작해서 생태계에 퍼뜨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설명회까지 했고 국내에서의 차세대 AI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차세대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술 쪽에서 그 기술을 인간 수준 아직 정의된 것도 아니지만 인간 수준과 비슷하게끔 가는 그 방향의 연구 노력들을 다 차세대 AI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건 택도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세돌까지 이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냐? 뭐 그나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딥러닝이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어떻게 인간 수준까지 갈 거냐라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저희는 축을 두 개로 봤습니다. 하나는 성능을 높여서 인간 수준 비슷하게 하자. 하나는 이 기술이 인간 세계에 쓰이고 있으니 상대방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주자 해서 활용 능력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고 딥러닝의 어떤 한계 극복이라는 요소로 차세대 AI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 능력 쪽에서는 데이터 작은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작은 거 가지고도 양 많은 거고 비슷한 수준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우리보다 더 좋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음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성은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지금 똑같은 데이터 양의 싸움 말고 우리의 머리를 좀 써서 작은 데이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습된 데이터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추론 과정을 좀 집어넣어서 그 활용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AI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지속 학습이라 그래서 일종의 진화입니다. 네가 추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네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부분이고 신뢰성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르다 사태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 기술은 R&D 연구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데이터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그 코퍼스가 문이 닫히는 그런 일까지도 작년에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인데 기술 개발에도 어려워요.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툴로 만들어서 생태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할 거고 활용성 관련돼서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AI 간의 AI와 AI 간의 소통을 어떻게 잘할 거냐 관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개선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 쓸만합니다.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툴로 만들어서 생태계에 뿌려주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AI,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이의 소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멀티모달 기술을 이번에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뒤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